네, 더 균형 있게 더 공정하게 스픽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희 고려대 전 연구교수, 스픽스의 최정한 편집인, 그리고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조간신문이 좀 두렵습니다. 내용들이 많이들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경제 위기, 시간이 갈수록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신문의 일면 보도인데요. 미국발 물가 충격의 패닉셀, 세계 증시, 한국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검은 월요일이었는데요. 무려 88조가 증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코스피는 3.5%가 떨어졌고 2,500 턱걸이 수준에서 마감했고 코스닥도 4.7%포인트 떨어지면서 828.77로 마감했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마찬가지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더 중앙일보의 오면입니다. 고점 모르는 물가, 시장엔 공포, 코스피 시총 100위 중에 99개가 다 하락했다. 어제 빨간불 들어온 종목은 없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신문은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세계 금융시장 블랙 먼데이였다. 인플레 쇼크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3면입니다. 물가의 정점은 아직 멀었다. 미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용어 정리를 잠깐 하고 가도록 하죠. 김영기 대표가 준비하셨죠? 자이언트 스텝이 어떤 의미예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거인의 발. 그 전에는 이제 빅 스텝이 있었죠. 그거보다 더 심한 자이언트 스텝인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항상 이게 예상 못한 상황에 우리는 좀 당황을 하게 되는데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물가 곧 잡힐 것이다 낙관했던 미 금융당국이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좀 선제적으로 좀 더 강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보통 올릴 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0.25%포인트 올렸다 이런 것들도 항상 뉴스가 되곤 했었는데 네네. 지난달에는 미국이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2배를 올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빅 스텝이었는데 이것도 큰 움직임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세게 0.75%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를 이제 제압하겠다. 강한 의지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위축 우려도 나오고 투자자들은 이미 많은 영향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빅스텝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 내용 좀 정리를 해봤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꿈틀댈 것이고 또한 우리도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가 이 대외 위기가 우리 내부에 또 이제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방어를 해내느냐가 윤석열 정부의 숙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사를 좀 더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신문 보시면 환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1,280원대, 달러당 1,300원대의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최악은 오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동아일보 3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로 보면 경제학자 49명을 설문을 거쳐봤는데 미국의 내년 경기 침체는 70% 정도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응답이 있었다고 하네요. 송문희 교수님, 일단 이 내용들을 좀 만나보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정부에 어떤 숙제를 남길 것이냐 앞으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긴축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원자재 뭐 유가 다 지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주식시장 88조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랬는데 저 사라진 돈 중에 제 돈도 있죠. 그런데 그러셨어요? 지금 저런. 지금 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정말 셀코리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애꿎은 개미들만 계속 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하락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기적으로 대외 악재가 단순간에 없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뾰족한 대책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가슴도 아픈 게 송문희 교수께서 사라진 돈 중에 제 자신의 돈도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최정한 편집위는 어떤 평가 주시겠어요? 저도 뭐 걱정되고
제도는 주식시장에 없긴 하지만 주식은 안 하시네요. 지인들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송 교수님처럼. 네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게 우리만의 어떤 현안이라면 우리가 안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국제 정치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이제 주식 시장은 결국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그냥 하락을 하는 거고 금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연준에서 좀 전에도 나왔지만은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면 0.75%포인트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이 미치는데 지금 현재 그 금리가 1%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연말 되면은 3% 정도로 된다는 예측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곤두박질 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식시장이 파란데 이제 나중에 지금 1% 수준에서 이 정도면은 3% 수준 된다면 뭐 주식은 완전히 뭐 그냥 태평양 바다처럼 파랗게 질려버릴 가능성이 많고 또 이제 주식도 문제지만 현재 환율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이 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환율이 지금 오늘 보니까 1,295원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그 환율이 오르면 결국은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구조인데 수출은 뭐 상황이 좀 좋아지긴 하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무역 수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외국에 유학생이나 이렇게 보낸 그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외 송금하는데 뭐 악소리 날 것 같은 이런 걱정도 되고 채권값도 지금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국민들한테 다가오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뭐 하루가 다르게 진짜 어떤 남편 월급하고 애 성적 빼놔놓고 다 오른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건지 참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 가장 큰 시험대가 이 앞에 닥쳐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 전문가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올 연말 되면은 정말 그 많은 그 금융 위기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더 깝깝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개인들 차원에서 뭐 허리띠 졸라매고 물가 장바구니 얘기하시는데 한번 장 보러 가보면은 정말 10만 원 갖고 쓸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이럴 때 사실은 정부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힘을 툴툴 뭉쳐가지고 어떻게 이걸 타개할 것인가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뻔히 보고 있으면서 지금 다른 걸 하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능한 정부는 이제 이런 어려운 대외적인 변수에도 굳건하게 버티는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내는 또 이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씀을 최정환 편집인이 해주신 것처럼 아무튼 잘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아무튼 적절한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좀 일으킬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다시금 큰 숙제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뭐 얘기 다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 더 짚어볼게요. 오늘의 일면 저희 만나보고 계신데요. 서울신문의 보도입니다. 가상자산, 아이쿠, 암호화폐 아무튼 뭐 가상자산 저희 뭐 복잡한 얘기는 안 할 건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어제 패닉이었습니다. 17개월 만에 1조 달러가 붕괴됐고요. 뭐 셀시어스 인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돈이 되는 라이브를 진행하고 계신 우리 김영기 대표께 좀 여쭤볼게요. 가상자산 왜 이런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식보다도 유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뭔가 위험하다 싶으면 이거부터 회수하게 되잖아요. 위험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그 암호화폐 대출 회사인데 셀시우스가 모든 인출과 교환 전송을 중단하면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테라루나 사태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는 영향 분석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가 자체 추산하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보면 될 텐데 네. 100점 만점에서 지금 12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극단적 그래요? 공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쉽지 않은 뭐 내용이기도 하고 이 내용은 근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뭐 증시에 자신의 돈이 걸려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 가상화폐는 그 등락폭이 엄청 크다 보니까 어제 아무튼 이쪽 시장도 붕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사상 최저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경제 내용도 저희가 지금 다뤄보고 있는데 하나 더 짚고 가도록 하죠. 물가, 점심밥 사 먹기도 겁이 난다. 경북일보 6면 보실 텐데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의 직장인들 한수입니다. 심지어 기름값도 요즘 많이 올라서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 유가 걱정 많으시죠.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훨씬 비싸졌다. 음식값도 그렇고 기름값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우리가 극복하고 나면 뭔가 좀 먹고 살만해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오늘의 일면으로 선정한 내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점을 만나봤습니다.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설상가상이란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테고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 정치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일면의 제목을 만나보고 계신데요. 행정권력 대 입법권력, 민생은 없다. 물가위기, 경제위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민생은 내팽겨치고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싸움, 이 틈바구니에 우리 민생이 들어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시행령 통제법을 두고 여소야대가 충돌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예결특위 상성화를 발의한 상황이고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정기관과 관련된 이슈들을 놓고도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를 서울신문 1면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마찬가지의 내용을 영남일보 5면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윤도 위헌 소지 많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권에 있어서는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권리를 두고 강한 이제 권력을 갖고 있죠. 법안을 밀어붙일 분위기인데 윤 대통령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4면 여당은 정부 완박이다. 정부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다라고 이 상황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또 타개할 것인가. 사실상 입법부 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므로 인해서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경북매일 3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제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세하면서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송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서로 기싸움하는 거거든요. 그 시행령이라는 게 사실은 모법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 한도에서 정부가 위임 입법으로서 할 수 있는 건데 법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어떤 걸 하냐면 시행령을 통해서 빨리 좀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와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걸 냈냐. 네. 이 시행령이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면 이 수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네. 국회가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이 범위가 사실 모호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가 마음대로 이거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요라고 하면은 다수당인 만약에 야당인 경우에는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걸 좀 살짝 틀어가지고 비껴가서 우리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좀 해보겠어. 네. 이를테면 법무부 인사검증단 산하에 설치하는 것도 인사혁신처 법을 바꾸자 했더니 시행령으로 딱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두고 볼 수 없어. 국회 패싱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지금 정면으로 붙은 건데 만약에 이게 입법으로 간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위헌 소지가 있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을 저희가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여쭙고 있습니다. 최종환 편집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실제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위헌적인 예, 예.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그 어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 뭐 판단하기 쉽지가 않은데 예. 실제 그 시행령을 가지고 그 정부가 이제 국회 입법 취지를 좀 그 무시한 것보다는 그 입법 취지하고 약간 좀 벗어난 선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이거는 특히나 그 다수당이 야당이 돼 있는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권한을 좀 국회가 통제를 해야 되겠다. 네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 법을 추진하려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또 요 시행령뿐만 아니고 예결특위 상서라도 지금 국회의 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그 과정까지도 국회가 예. 관여를 해서 네네. 그 예산 편성권까지도 이제 국회가 좀 더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국회의 기능을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의기관 국회가 이제 이 부분을 관여를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일면타당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 그 민주당이 다수당인 걸 이용해 가지고 당시에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다가 예. 야당일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느냐 이건 결국 전형적인 정권 발목 잡기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 아마도 이제 원구성 협상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국민들 눈에는 이게 전형적으로 국정 발목 잡기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앞에도 우리가 다루긴 했지만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어떤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국제 경제 환경은 엄청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좀 더 전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실 이게 오래된 어떤 숙제예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이거든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고 또 행정부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시행령을 만드는데 실제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행정부의 권한이 과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부가 시행령을 남발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시행령으로 대충 넘어가는 이런 거를 국회가 좀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는 있어요. 네.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사실 시행령으로 피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는 잠자코 있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새 정부 와서 이거 시행령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로남불의 전형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입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서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작업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논의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90년도에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행정부와 그 국회 간의 어떤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에는 모법에서 기본법에서 그 어떤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세세하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명확하게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 특히 이제 종천 의원의 어떤 이런 법안 발의가 원구성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조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를 제가 좀 옮겨드리면요,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모법을 위반하게 되면 국회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건 송문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게 비단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발의를 한 것이다라는 해명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바라보시는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실제 국정 발목 잡기냐 아니면 국회는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할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국민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기사를 좀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대구일보 3면도 이제 여야 대립각이 이 문제 때문에 심화되는 부분들을 좀 걱정하고 있고요. 원구성도 꼬여 있는데 국회법 개정 충돌까지 한다면 민생은 누가 돌보냐, 소는 누가 키우냐 이제 이런 지적인 것이고요. 경북일보 4면 만나볼까요? 극한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시사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마찬가지로 내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했던 내용이죠. 한겨레 일면 만나보겠습니다.
현안이 쌓여 있다. 현안이 어떤 현안이 쌓여 있습니까? 청문회 쌓여 있죠. 파업 쌓여 있죠. 화물연대 파업 지금 며칠째입니까? 8일째입니다. 현안이 쌓여 있는데 출구는 보이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최근에 나왔죠? 다음 면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원구성이 지연되니까 당연히 청문회는 열리지 않는 것이고 청문회 필요 없이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하지만 박순애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는 여론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남아있죠. 좀 더 고심하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청문회가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윤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김창기 청장은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후보자는 당연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될까요, 송 교수님? 이 나머지 두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점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 추천한 여성 인사입니다만 가급적 저는 여성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데 만약에 청문회 없이 그냥 강행을 한다. 우선 빨리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여야가 빨리 국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스톱 해놓은 상태에서는 지금 화물연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예. 청문회 없이 통과된다 그러면 서로에게 부담이거든요. 화물연대 사건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경제 상황에서 뭐 서로가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서로에게 미루고 있어요. 네.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네. 국회를 빨리 열어라. 하루 빨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공백은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13일째고요. 화물연대 파업은 8일째고요. 두 후보자, 그러니까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한은 각각 오는 18일과 19일입니다. 그때까지 합의를 못하게 되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겠죠. 일단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 임명 강행, 이건 또 어떻게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편집위원님? 지금 국세청장을 임명 강행한 건 국세청장은 상대적으로 그 두 장관 후보자보다는 뭐 이렇게 큰 그 국민들의 불만이 없을 수 있다는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임명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예. 근데 지금 그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정부 여당에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그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서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못하고 있는데 이제 장관 후보자들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전국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날려버리는 상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청문 그 보고서를 해서 송부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다시 이제 지금 기다려 안 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고 실제 그 강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있는 민주당의 사정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발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예. 예. 원구성을 먼저 해야 되는 원구성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이 이걸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그 반발을 할 수 있는 논리 자체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민주당은 빨리 원구성 협상에 응하고 그다음 또 대통령도 이렇게 이 국회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그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수순을 좀 더 늦추는 서로의 상생의 어떤 그 역할들을 해야만이 지금 전국이 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뭐 의혹이랑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럼 조용하게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4대 권력기관의 장을 인사청문회도 없이 이렇게 임명하는 게 거의 뭐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알 권리도 많이 침해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예. 여야의 책임을 서로 물을 것이 없이 공동 책임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우리가 그 직장이 안 나가면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맨날 얘기하잖아요. 국회 원구성 안 되면 무노동 무임금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대 권력기관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이라고 하는데요. 2003년에 이 권력기관장들의 청문회 의무 도입 이후에 청문회를 패싱해서 청문회 없이 임명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가 저렇게 놀고 있는데 나는 뭐 나의 도리를 다 하려고 하는데
아, 왜 이거 청문회 안 하냐? 라는 이제 뭐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있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이거를 평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국세청장을 계속 공백을 둘 수는 없으니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데 국회가 일을 안 한 거지 대통령이 일을 안 한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어느 정도의 좀 타협점을 찾아서 현명하게 좀 풀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 내용 여기까지 좀 만나보도록 하고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에게 수박이라는 박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선일보 6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닌데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할 건데 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상호 금지령에도 누가 수박이라는 소리를 내었는가? 수박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다시 한번 수박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친명이라고 불리는 현근택 전 대변인 수박이라 힘드신가, 비명으로 분류되는 이인영 전 장관 수박이라 구박 말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경고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뭐 계속 싸우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경향신문 5면입니다. 민들레, 수박, 개파의 늪에 빠진 여야, 결국 민생은 뒷전으로 가고 있다. 여당은 뭐 이제 저희가 어제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민들레 모임을 놓고 분화되고 있고요. 과거 친박 내에서 누가 더 윤 대통령에게 충성적으로 충성 경쟁을 하냐, 예전에 그 친박 논쟁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친박 그죠? 과거 친박 그렇죠? 야당은 전당대회 앞두고 친명 비명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 수박 얘기하지 말랬더니 수박 논쟁이 기름을 붓고 있다. 모두 아무튼 당권 장악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민생은 뒷전으로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김영기 대표, 개파와 관련된 지적이 분명히 인터넷 여론상은 있을 것 같아요. 개파 모임과 관련해서 인터넷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뭐 당연히 민심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또 싸움한다, 밥그릇 네. 싸움한다. 그런 댓글들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이 좀 댓글을 달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댓글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사람이 문제고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지도부 그리고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더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다른 개파랑 좀 다르지 않느냐. 뭐 개혁을 추구하는 의원들의 정책 포럼이다. 취지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아는 분들이 좀 사정을 아는 분이 댓글 다신 건지 아니면 그 처음에를 해당자이신지 지지하는 분들이 다른 건지 뭐 그런 분들의 댓글들도 있어서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개파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당연한 네네. 그 시선들 가운데에서 조금 다른 의견들도 한번 전달해 봤습니다. 예, 근데 이 뭐 수박, 민들레, 뭐 철원회 이런 거에 일반 국민들이 관심이나 있을까요, 선 교수님? 저는 관심이 가네요. 아, 관심 가세요? 수박 박수 이게 네네네. 그 선거 전략가 유명한 분이 네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그쵸, 썼는데 그렇죠. 거기 보면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있으면 계속 코끼리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근데 수박 쓰지 말라고 하니까 수박 쓰지 말라니까 계속 지금 수박이라는 이제 단어만 생각나는 거예요. 더한 거죠. 이제 여름철에 더위를 식혀줄 수박을 한창 이제 먹어야 될 텐데 네. 수박을 따르면서 이거 민주당도 생각을 하면서 잘라야 되나. 우리가 왜 수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혐오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자기 당 사람들끼리 서로 너는 겉다르고 속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정치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개파 정치 얘기하는데 정치가 있어온 이래로 개파 정치가 사실 없는 경우가 없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개파라는 게 일정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뭔가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새로운 또 개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개파는 그런 어떤 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개파를 만들어갖고 세력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권력에 줄 설 수 있는가 이런 개파들로 가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눈썰미를 찌푸리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이제 그 내부의 갈등이나 고민들이 더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야당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야당의 지금 선장을 맡고 계시죠. 우상호 비대위원장, 아무튼 어깨가 무겁습니다. 중앙일보 신면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전대준비위원장 안규백, 선관위장 도종환이 임명이 됐습니다. 친명은 반발한다. 어떤 보도로는 개파색이 비교적 옅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친명은 반발하고 있다고 중앙일보 신면은 실려 있고요.
안규백 전대준비위원장 위촉 후에는 전대 룰을 흔들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친명에서 반발하는 논리로는 이재명이 안 된다는 노골적인 의도다. 뭐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5면으로 가볼까요? 야당 갈등이 극심해지다 보니까 친문 친명 말고 이젠 양강 양박으로 가자. 양강 양박이 누구냐? 사진 나와 있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강병원이 양강입니다. 그리고 양박은 또 누구냐? 비교적 젊은 의원들이죠. 이제 재선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박용진, 박주민 의원. 민주당에서 나름 좀 젊은 세대라고 분류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역할론이 분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586을 넘어서 이제 97세대라고 부르죠. 이제 97세대라는 얘기인데 조선일보 6면은 한 분 더 끼워 넣었습니다. 70년대 정치인들 중에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말고 원외에서 이제 김혜영 의원도 껴줬어요. 586을 대신해서 당 혁신을 해야 된다. 중진들의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 이분들이 이제 아무튼 떠오르고 있다라고 지금 분류가 되는데 아무튼 이분 5분들은 기분이 오늘 좋으시겠네요. 최정한 편집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민주당의 혁신을 민주당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언론들이 주도하는 것 같은 이런 네. 느낌이 듭니다. 예. 그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힘 없는 비대위원회의 한계다. 총선을 앞둔 그런 비상대책위원회는 힘이 있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여실적인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수박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걸 당신은 그냥 그렇게 얘기해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는 얘기다는 정도로 그냥 그 치부해버리고 저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민주당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민주당은 이제 실제 이 현실을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타파하는 게 오로지 이제 당권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내가 말하는 개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 거고 이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더 이상 586으로는 안 된다. 예. 안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그 개파 수장들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당에서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었을 때 그래서 국민의힘이 확 바뀐 것처럼 우리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우리도 이제 뭔가 좀 낡은 리더십을 바꿔보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런 분위기가 과연 그 어떤 기존에 있던 586들을 퇴진시키고 네. 젊은 세력들이 뛰쳐나올 정도의 당의 토대가 돼 있나 그런 볼 때 좀 사실 회의적이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의원들의 권한이 엄청 세고 대의원들의 권한은 결국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판도를 바꾸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 회의적으로 조금 바라보신 것 네네. 같고 송문희 교수께서는 지금 이제 그 언론들에서 조명한 인물들 아까 제가 7080 아무튼 이렇게 역할론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인물들의 면면을 보니까 586보다 낫다라는 평가도 뒤따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회의적으로 편집인님 평가해 주셨는데 송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젊은 분들이 정치 전면에 좀 나와야 된다. 다만 어떤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젊은 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늘 주장하는데요. 저기 5명 중에 제가 좀 최애하는 분이 있긴 있네요. 누구예요? 저 중에서 민주당에 늘 그 안에서 쓴소리하면서 목소리를 냈던 분이 있네요. 김혜영 의원. 네. 근데 제가 저번에 비대위원장 안 됐잖아요. 안 될 줄 알면서 추천했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분들 물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네. 저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안에서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586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지금까지 냈었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눈치도 많이 살폈고 민주당이 정말 민생정당, 개혁정당, 실용정당 이런 민주당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젊은 층에서 그동안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목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만 예. 민주당이 어떤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가 뭐 김혜영 의원 개인적으로 알지도 않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예. 전면에 깔아서야 민주당의 쇄신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점은 지금의 그 룰 가지고는요 바뀌기 어렵습니다. 룰을 지금 바꿔야 된다. 네, 근데 바꾸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바로 전당대회 앞두고 바꾸지 않을 건데요. 지금처럼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 간에 이렇게 등가성, 표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시스템에서는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 기득권인 대의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대 룰에서는 저런 새로운 목소리가 나올 수는 없다. 좀 걱정이 됩니다. 룰을 일단 바꿔야 이제 저런 젊은 세대들 7080 역할이 가능하다는 평가까지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뭐 우리 송문희 교수님께 여쭤봤지만 뭐 이런 뭐 개파 모임이라든지 뭐 수박이라는 단어라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좀 젊은 세대들한테 주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인터넷 민심에서는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젊은 세대들에 대한 역할? 인터넷에 사실 지금 요새는 아까 개파 관련해서도 예. 그렇고 정치에 관련해서는 좀 양쪽 지지자들의 싸움, 설전처럼 너무 비화돼 있어서 사실 제가 좀 적절한 뭔가 댓글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 다 극단적입니까? 욕들이고 아, 다 화나 있고 그렇군요. 서로 지금 손가락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네. 네네. 예상하고 여쭤보긴 한 거였는데 뭐 네. 이제 아무튼 같은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네티즌들이 서로 응원하는 의원들에 대한 댓글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기도 하고요. 방송에는 옮기기 좀 부적합한 표현들이 많았다. 자, 영남일보 오면으로 가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윤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안보 대응에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줬다. 이제 비대위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맹공을 쏟아붓고 있는 우 비대위원장의 모습인데요. 어제 저희가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야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6면 보여주세요. 북한이 방사포 쏜 날에 영화 관람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죠. 왜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았냐? 방사포 도발 소식이 밤늦게 알려졌고 영화 관람 일정과 맞물려 의구심을 갖는 국민도 있는 것 같다. 취재진이 이렇게 윤 대통령 출근길에 물어봤는데 의구심을 가질 것까지는 없다라면서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겠다. 즉 북한이 쏜 방사포는 미사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만 받고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비판을 하다 보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안보 대응은 아마추어리즘에 가깝다라는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송 교수님? 방사포를요, 굉장히 약하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뭐 탄도미사일이나 뭐 이런 거 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사정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남 공격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사소한 것처럼 치부하는 거는 조금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안보의식에 대해서 아마추어라고 얘기하는 거가 적절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또 조금 반대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걱정이었던 것이 안보의 부분이었고요. 방사정포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고 미사일 발사 때도 미사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도 해주지 않은 이러한 전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안보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마추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최정환 편집인께서는 어떤 평가 주시겠어요? 저는 대통령이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올바른 태도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실제 북한의 어떤 문재인 정부 때도 저는 대통령이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물론 그 NSC를 소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을 지시하고 작전을 수립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더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을 하고 어떤 대통령에 대한 안보 무능을 뭐 질타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거는 옳지 않은 태도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북한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할 때 그 행동을
보일 때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어떤 핵 도발을 한 상황도 아니고 물론 방사포가 어떤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어떤 대남 그 무기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까지 대통령이 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물론 야당은 그 야당대로의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안보 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군에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평화는 좋지 우리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데 군대가 기강이 많이 해이지고 안보 태세가 많이 약화되었다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방사포를 풀 때 뭐 대통령이 뭐 햄버거를 먹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뭘 하든 굳건한 안보 태세, 경계 태세가 기강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을 한번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두 분 말씀 들어봤고 실제 우리 저기 인터넷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 뭐 북한은 방사포 쐈는데 그 시점에 팝콘 먹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글이 많나요? 그 시민들은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렇군요. 시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 기성 언론의 질타가 있습니다. 일관적이지 않다. 네.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자, 북 방사포 500mm급이면 세계 최대. 북 3년발 대형 방사포 성공된 킬체인 힘 못 써. 북한이 방사포로 1분간 서울 타격하면 사상자는 북이 전술핵 탑재한 미사일 방사포 섞어 쏘면 우리 군 속수무책.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쏟아져 나왔던 방사포 도발 시에 나왔던 기사 제목이라고 합니다. 예, 특정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인데 지금은 조용하다. 지금은 왜 방사포에 관해서 이렇게 뭐 미사일과 달라서 늦게 공개했다는 정부 입장에 관한 비판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느냐라는 그 기성 언론을 향한 그 불신의 이런 댓글들도 있습니다. 예. 네. 뭐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동일해야 되고 그 언론이 제기하는 기준이나 또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잣대를 들이대는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팩트가 그렇습니다. 3월 22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간사단 회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사포는 9.19 위반이다. 명확한 위반이다. 안보 사항에 대해서 빈틈없이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였기 때문에 임기 말이긴 했습니다만 안보 사항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가롭게 팝콘을 먹는 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야당도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만나볼 텐데요. 국힘은 지금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는가? 국민의힘 상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 호남에서 명실상부 제2당이다. 윤 대통령과 서진 전략을 논의했다. 뭐 지금 아주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 징계위 얘기들이 있는 와중에도 전국 정당 구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을 세계일보 4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최고위에 호남 당선자들을 초청해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면서 찬사를 보낸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언급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부족한 지역에서 자신들이 부족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권자를 확보할 것인가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8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윤 배현진 혁신위를 비판했는데요. 이준석 사조직 오해받을 수도 공천개혁도 공격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잠시 국민의힘 내부를 짚어봤습니다. 송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석 대표가 위기를 아주 정면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혁신위원회도 먼저 선점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사조직이라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또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가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서진 전략, 호남에서 사실상 제2당이 하겠다라는 아주 큰 포부를 얘기했는데 네. 이거는 뭐 대표에 상관없이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숙제죠. 그래서 전국 정당화하는 것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공천 문제도 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인이나 당선되지 않은 사람들만 험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험지에 나가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당 차원에서 차후를 보장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당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예.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이런 노력들은 뭐 다 필요하겠죠. 대구신문 5면을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좋지 않은 비판을 받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겠죠. 국민의힘이 이제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탈당 후에 대구 중남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임병헌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무소속 복당 금지를 번복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인데요.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 이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판받을 수 있지만 대구 중남구 당원들의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라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 좀 존중해달라라는 얘기인데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이것이 바로 이로남불이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최정환 편집인께서 어떤 평가를 좀 해주실지요? 대구신문 5면의 보도였습니다. 그 웃음이 나오는 그런 발언이죠.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가지고 정말 강하게 비판한 게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내로남불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그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할 때에 그 당헌 당규를 바꿔가면서 예. 민주당이 공천한 거 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기들도 자기들 입으로 해서 재보선에서 탈당 후에는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없다.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를 했고 그때 그 공천관리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바로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당헌 당규를 왜 만듭니까? 그리고 대국민 약속은 왜 합니까? 네. 그거는 뭐냐면은 원칙을 지키겠다는 건데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분을 다시 또 복당을 시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후보 시절과의 공약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도 이건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당원들이 원했다고 한다.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판단이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국민과 약속을 이렇게 쉽게 그냥 때에 따라서 마음대로 번복할 수 있다면 예. 언제 우리가 다시 또 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공약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예. 이거는 100번 잘못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거 뭐 사실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서로가 내로남불인 것 같고요. 지금 국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권영세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출당해서 복당 없다. 그 잉크가 맑기도 전에 그냥 했고 지금 나오네요. 곽상도 전 의원도 그 아들이 화천대유 사건 때문에 이제 거기 지역구가 비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또 스그원이 복당했죠. 그렇다면은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왜 합니까?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국민들이 이렇기 때문에 정치 불신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예.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말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한 제재가 좀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말을 믿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러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여기는 저번 선거 때에 그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하려고 했다 포기를 했던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그 어떤 그 김재원 의원이 다시 여기에 그 공천장을 던지는데 도전장을 던지는데 대해 가지고 어떤 가림막을 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기사가 이젠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저희가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분입니다. 찰스의 하루. 찰스, 바로 안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 지역 신문에 대대적으로 실려 있는데요. 대구 신문 5면을 보시면 대구 온 대구시장 당선인께서 어려울 때 조언을 많이 주셨다. 뭐 훈훈한 사진이 좀 실려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 그런 두 사람의 대화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 영남일보 이면도 함께 볼까요? 조기 당권 경쟁에는 쓴소리를 하면서 의기투합했다. 손을 꽉 맞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좀 미묘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긴 했는데 저희 채널에서.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등장하고 나니 약간의 긴장감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소위 이제 윤 핵관들과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경북일보 사면으로 갈까요? 당권 도전에 앞서서 우군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 우군이 홍준표다. 뭐 이런 지금 제목을 달아놓은 것 같아요. 경북매일 3면도 만나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만난 홍준표. 국힘 당권 투쟁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대구신문 4면까지 소개를 해드리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국힘 차기 리더십 안철수 31.2%, 이준석 30.1%. 새로운 세력과 현 지도부가 팽팽하게 대결을 하는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송문희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안철수 지금 이 세력을 좀 만들어가지고 사실 국힘에서 새로운 어떤 개혁 세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홍준표 시장과의 조합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나쁘지 않습니까?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치 백단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직 정치물도 안 들었는데 너무 그렇게 흔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안철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10년간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만 바깥에서 거의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국힘으로 들어갔는데 벌써 세력 다툼 시작돼요. 네. 그 국민의당 그 몫으로 된 최고위원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제고해라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견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안철수 의원이 이거 돌파하고 나가면서 네. 자기 세력들을 계속 불려 나간다. 국민의힘과의 스킨십을 계속해 나간다 그러면 차기 당권에 어떤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당선인이 안철수 의원에게 당권 두고 강로늘박이 되는 게 너무 유감스럽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들지 말라는 조언을 안철수 의원에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조언을 듣고 안철수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최정환 편집인이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안철수 국회의원의 어떤 행보가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을 만나러 온 것도 있지만 실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구 영북의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당권 도전에 나서려면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 대구에서 코로나 극복 뭐 이렇게 그 헌신을 하면서 대구 시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 부분들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사패를 받으러 오기는 했지만 네. 실제 홍준표 당선인을 만나는 그 못지않게 대구 영북에서 본인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왔을 텐데 네. 실제 홍준표 대표를 우군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 노력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시장하고 이제 차기 시장하고의 관계 설정을 아주 좀 좋게 하려고 하는 다목적적인 어떤 포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당권 잡고 우리 홍 당선인님 밀어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것까지 뭐 지금 뭐 거래가 있거나 그런 얘기가 오고 갈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네. 일단 우리가 왜 철수가 달라졌어요 이런 말 하거든요. 네. 옛날의 철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조금 달라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약간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 정치를 하려면 자기 사람 만들어야 되고 자기 세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주변에 사람이 없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그 마지막 그 지지율 나온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론조사 관련된 토대로 기사 나온 거.
차기 리더십은 31.2%, 안철수에게 아주 약간의 뭐 저것도 이제 오차범위 같은 게 있을 테니까요. 31.2% 앞서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30.1%입니다. 인터넷 민심을 잠깐 확인을 해볼 텐데 마지막으로요. 김영기 대표, 혹시 이거와 관련된 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좋다, 뭐 이제 이런 것들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워낙에 인터넷에서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사실 이제 제가 최대한 아무래도 그 그룹에 속해 있거나 관련자로 보이는 분들의 댓글을 최대한 배제하고 보자면 네. 아직까지 다른 이슈들에 조금 더 관심이 가 있고 예. 지금 이 별 관심 이긴 없어요? 정당에 대한 네네. 안철수가 되느냐 이준석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순수한 어떤 시민의 의견들이 많이 지금 활발하게 막 논의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리서치 조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빙이 돼갈수록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안철수라는 그 인물 자체가 워낙 제3지대에 계속 있다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당내 네. 지지 기반이 워낙 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그 안에 있었지만 또 안티 이런 세력들이 상당히 또 국민의힘에 대한 뭐 책임론을 막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아서 네. 좀 이색적인 여러 가지 댓글들이 좀 나중에 좀 많이 달리지 않을까. 지금 상황으로는 이런 리서치 조사나 이런 것들이 달려도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뭐 판단을 얘기하는 댓글보다는 예. 다른 이제 다른 지지나 혹은 비토에 관한 네. 좀 강한 성토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도 좋아요. 별 관심 없다는 얘기를 되게 길고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시는 제가 우리 못 찾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예. 김영기 대표였습니다. 혹시나 대구신문 사면을 또 참조하실까봐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이건 안철수 의원만 딱 짚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새로운 세력이라고 답한 응답이 31.2%였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 세력이라고 응답한 게 30.1%로 집계됐다 정도까지만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픽스 브리핑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송문희 고려대전 연구교수, 최정암 스픽스 편집인,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균형 있게 더 공정하게 스픽스 브리핑 함께하셨습니다.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저희가 준비한 주요 뉴스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내일 9시 5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